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세 나라에서 억류와 구금을 당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했고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오늘날 그는 20세기 미술을 혁명적으로 갱신한 예술가로 평가받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미술가는 막스 에른스트입니다. 1942년 미국에 망명 중이던 막스 에른스트는 뷰라는 예술 잡지에 자신의 허구가 섞인 자전적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새와의 마법 같은 관계를 묘사했는데요. 글에는 그의 어머니가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본인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그의 가장 아끼던 앵무새가 죽은 날 여동생 로니의 탄생을 보게 된 일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앵무새는 여동생이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더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술가의 이러한 상상은 그의 작품에서 새의 형태로 여러 번 등장하죠. 에른스트가 주목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앵무새의 죽음과 동생의 탄생 사이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과 그 사건이 불러낸 상상이었습니다. 에른스트는 독일 브뤼에서 태어났는데요. 교사이자 아마추어 화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5살 된 아들을 모델로 안치곤 했는데 덕분에 어린 시절 에른스트는 자연스럽게 그림에 익숙해지게 되었죠. 브릴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마친 그는 본 대학교에서 고전문학과 철학심리학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했는데요. 그는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과 정신질환자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른스트는 종종 미술관을 방문했는데요. 히에로니무스 보스와 피터 브리얼의 작품이 그를 매료시켰죠. 또한 그는 독일 낭만주의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린 풍경화에서는 고흐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죠. 대학생 시절 에른스트는 아우구스트 마케와 친분을 맺게 되었는데요. 마케와 그의 친구들은 에른스트가 미술을 하는 것을 격려하였고 결국 그는 독학으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에른스트는 전쟁에 참전하여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했는데요. 그러다 원치 않게 중위로 진급된 에른스트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 대학 동료이자 미술사학 박사인 루이제 슈트라우스와 결혼합니다. 루이제는 유대인 가정의 딸이었는데요. 참고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한스 울리히는 훗날 미국에서 지미 에른스트라는 이름으로 초현실주의 화가로 알려지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사회 질서와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질서를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예술가들은 기존 가치체계에 맞는 의미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예술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전쟁에 질린 에른스트는 1919년 요하네스 테오도르 바르겔트와 함께 코엘른 출신 예술가들이 모인 다다이즘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스 아르프와 에른스트의 아내 루이제도 참여했죠. 다다이즘에서 다다는 프랑스어로 목마라는 뜻인데요.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예술운동 이름을 특정한 이유 없이 우연히 발견한 단어로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 단어가 아기들이 내는 단순하고 의미 없는 소리에서 가져온 것이라 주장하죠. 다다이즘이란 이름에 걸맞게 다다이스트들은 기존 상류층의 취향에 맞춘 전통 미술이 지녀야 하는 조화와 완성도를 거부했고 기존 예술 규칙을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모여 우연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질감을 표현하는 콜라주 기법이 다다이스트들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콜라주는 다양한 출처의 이미지 조합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깨고 익숙한 시각을 뒤집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이어서 에른스트의 미술은 초현실주의로 발전하는데요. 초현실주의 역시 기존 사회에서 추구하던 전통적인 미술을 거부하며 생긴 운동입니다. 합리성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떠나 비합리적이고 이성에 반하는 것들을 표현하죠.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을 다루기도 하면서 그들의 작품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특징입니다. 1919년 여름 에른스트는 바르겔트와 함께 파울 클레를 방문하러 뮌헨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뮌헨에서 한스 꼴츠의 미술 상점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에른스트는 조르조 데 키리코의 작품이 실린 잡지를 발견하였고 데키리코의 회화는 에른스트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죠. 데키리코의 작품은 텅 빈 광장과 길게 들이운 그림자, 그리고 기괴한 물체 배치 등으로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데키리코의 모티프와 비논리적 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에른스트도 채택하면서 초현실주의 미술가들 사이에서 데키리코의 영향을 확장시켰습니다. 1922년 8월 에른스트는 가족을 떠나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이자 초현실주의 시인인 폴 엘루아르는 자신의 여권을 에른스트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예술가는 엘루아르 부부가 사는 집에서 머물렀죠. 파리에서 에른스트는 거의 2년 동안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부업을 하며 버텨야 했는데요. 예술가가 엘루아르 부부집에 얹혀 살던 중 설마 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에른스트가 엘루아르의 아내 갈라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 관계를 참아주던 엘루아르는 1924년의 사이공으로 이들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갈라와 에른스트는 그를 쫓아갔고 엘루아르 부부는 함께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른스트는 3개월 뒤에야 귀환했죠. 하지만 훗날 갈라는 결국 엘루아르를 떠나 새로운 누군가와 결혼하는데 그가 바로 또 한 명의 초현실주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훗날 에른스트는 살바도르 달리와 루이스 부뉴엘이 만든 논란의 초현실주의 영화 황금시대에서 도적대장 역할을 맡기도 하죠. 1924년부터 막스 에른스트는 작가 앙드레 브르통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그룹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를 순수한 정신적 자동작용으로 정의한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했죠. 이 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서적은 초현실주의 혁명이었는데 에른스트의 작품들이 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1925년 드디어 파리에서 아틀리에를 얻은 에른스트는 같은 해 수집가와 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파리의 갤러리에서는 그의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에른스트는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반자동 기법을 발전시켰는데요. 그가 주로 사용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타주, 질감이 뚜렷한 사물 표면 위에 종이를 놓고 그 위에 연필 등의 재료로 문질러서 표면 구조를 종이에 옮기는 기법입니다. 그라타주, 최소 2겹의 색을 캔버스에 칠한 뒤 뾰족한 물건으로 긁습니다. 긁힌 부분에서 숨겨진 밑색이 드러나며 우연한 색의 조합이 만들어지죠. 오실레이션, 물감이 담긴 통의 구멍을 뚫고 실에 매달아 흔들면서 아래에 눕힌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 기법은 물감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중력, 그리고 흔들리는 동작에서 생기는 우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기계적이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미국 예술가들은 이 기법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 잭슨 폴록이 대표적이죠. 데칼코마니, 에른스트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바른 후 그 위에 유리판이나 종이를 올려서 눌렀는데요. 이로 인해 눌려진 색이 이동하고 움직여서 기포 자국과 함께 가지처럼 퍼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화가는 이 기법을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풍경과 환상적인 존재들을 그렸습니다. 1926년 첫 번째 아내였던 루이제와 이혼한 에른스트는 다음 해에 새로운 연인 마리베르트 오렌슈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가을, 화가는 20살의 예술가 메레트 오펜하임을 만나 다음 해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3년 후 에른스트는 두 번째 부인인 오렌슈와 또 한 번의 이혼을 하게 되죠. 이듬해에는 에른스트의 작품이 나치 독일에 의해 퇴폐 미술로 분류되었는데요. 1937년 그의 두 작품이 뮌헨에서 퇴폐 미술 전시회에 공개되었죠. 그중 아름다운 정원사는 조롱받는 독일 여성이란 주제로 마련된 공간에 전시되었고 이후로 작품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화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인이었던 에른스트는 프랑스에서 구금되었는데요. 당시 프랑스로 도망친 독일 망명자들이 레밀에 있는 벽돌 공장에 억류된 것이었죠. 에른스트는 그곳에서 또 한 명의 거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섬뜩한 에로티시즘 미학을 완성한 한스 벨머였는데요. 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합동 작업을 하는 등 그들만의 창조 활동으로 저항했죠. 엘루아르의 도움으로 1939년 크리스마스에 에른스트는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지만 그 이듬해에는 나치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 또다시 구속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머물 수는 없었는데요. 약 2년 전부터 그와 함께 살던 연인인 레오노라 캐링턴이 집을 이웃에게 콘약 한 병에 팔고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녀에게는 이 결정이 독일군에게 집을 빼앗기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레오노라 캐링턴은 런던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요. 1937년 메이어 갤러리에서 열린 에른스트의 전시회에서 두 남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캐링턴이 오랫동안 존경해온 예술가였던 에른스트는 그녀보다 26살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해 가을 캐링턴과 에른스트는 파리로 이사하며 약 2년간 열애를 이어나갔죠. 에른스트를 대표하는 이 그림에서 붉은 깃털 망토를 두른 신부는 캐링턴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림이 아름다우면서도 기괴한데요. 신부는 얼핏 괴물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뚫린 구멍에 눈 한쪽이 보입니다. 그 위로는 관찰자를 똑바로 응시하는 부엉이 눈이 보이는데요. 표정은 어딘가 기묘하면서도 파악하기가 어렵죠. 녹색 악마 같은 조류 인간은 부서진 창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4개의 가슴을 가진 괴물이 울고 있고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그려진 유기적인 머리를 지닌 여인은 신부를 위해 시중을 드는 듯 보이죠.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같은 모티프를 그린 그림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 에른스트의 그림에서는 신부는 초현실적이고 신화적인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신부의 붉은 깃털 망토, 괴이한 생명체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분위기는 이 작품이 단순한 결혼 준비가 아니라 내면 세계와 성 권력, 그리고 신화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링턴은 에른스트와 함께 중세 판타지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했었죠. 그러나 에른스트가 체포된 이후 캐링턴은 강제 이별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는데요. 그녀는 스페인으로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 에른스트도 다행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는 우연히 리스본에서 캐링턴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에른스트 옆에는 이제 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이름 있는 유대인 재벌 가문의 딸인 패기 구겐하임이 함께 있었죠. 참고로 이 그림의 현재 소장 위치는 베니스에 있는 패기 구겐하임 미술 컬렉션입니다. 패기 구겐하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그녀는 유대인 재벌 가문의 딸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랐지만 20살 때부터 대부분 유럽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20세기를 덮친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한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2차례의 세계대전과 유럽의 재건을 경험했죠. 이 격동의 시대에 패기 구겐하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작품으로는 피카소,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파울 클레, 마크 샤갈 등의 작품들이었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유명해졌고 나중에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패기 구겐하임은 파리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파리를 침공한 나치로 인해 유대인 혈통이었던 그녀는 먼저 프랑스 남부로 도망친 후 그녀의 소장품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치로부터 중요한 현대 미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막스 에른스트와 앙드레 브루통을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미국에서 에른스트는 적국에서 온 이방인이었기에 앨리스 섬에 있는 수용소에서 억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금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요. 3일 후 그는 풀려났고 그해 12월 패기 구겐하임과 뉴욕에서 결혼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 역시 길진 않았습니다. 약 5년 만에 끝난 건데요. 에른스트의 옆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죠. 그 인물은 도로시아 태닝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가였고 3년 전 패기 구겐하임 갤러리에서 열린 31명의 여성 예술가라는 타이틀의 전시에 참여했었죠. 구겐하임이 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에른스트는 태닝을 알게 되었고 이 만남은 구겐하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이끌죠. 에른스트와 태닝은 애리조나주 세도나로 이주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조각가로서의 작업을 발전시켰는데요. 세도나는 그의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의 자연환경과 고립된 분위기는 그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영감을 주었죠. 세도나에서 에른스트는 호피 부족의 원주민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원주민들의 예술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카치나 인형과 의식용 가면에 매료되었고 이들의 기하학적 형태와 장식이 에른스트 작품에 반영되었죠. 1953년 이미 미국 시민권을 얻었음에도 에른스트는 도로시아와 파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 그는 제2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그룹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앙드레 브루통은 그들의 예술이 기존 사회 질서와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엔날레 수상과 대중적인 성공은 에른스트의 국제적 명성을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에른스트가 브루통의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계기가 되었죠. 막스 에른스트는 20세기 회화 언어를 혁명적으로 갱신한 예술가로 평가받는데요. 그가 존경한 예술가로는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의 동시대 화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으로 너의 그림을 보아라. 그 다음 네가 어둠 속에서 본 것을 드러내라. 그것은 외부로 표현되어 다른 이들의 내면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이와 비슷하게 에른스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화가의 역할은 그가 자기 자신 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투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막스 에른스트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소개될 더 흥미로운 예술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